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적그리스도의 등장의 서곡, 유럽연합의 재무장, 이스라엘의 귀환과 번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함선은 영국의 함선인 프린스 오브 웨일즈라고 하는 그런 배입니다. 여기 1941년 8월 9일에 찍힌 사진인데요. 저기 지금 노란 테두리 안에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이 거기에 그 중앙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광경은 이 배 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광경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배를 마친 후에 유명한 대서양 헌장을 선언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여기에 모여서 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찬송을 여긴 모든 사람들이 다 합창해서 부르는 것이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그 찬송을 여기에서 또 부르는 것을 제가 기록 영화를 통해서 보고 참 아주 감격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네,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죠. 네,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막 이제 불붙은 그런 때 여기 다서양 건너편에 지금 어디에 지금 와서 이 지금 배 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북미의 사진, 그 위에 그 녹색으로 칠해진 부분이죠. 거기 뉴펀들랜드입니다. 캐나다의 뉴펀들랜드. 거기에 플라센티아 베이라고 하는 곳에 이 배가 정박해서 거기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헌장을 쓸 때는 미국 배로 옮긴 것 같아요. 어거스타라고 하는 미국 군함으로 옮긴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지금 두 정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왼쪽에 루즈벨트, 그리고 또 오른쪽에 윈스턴 처칠. 여기서 애틀랜틱 차터, 그 유명한 대서양 헌장을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 지금 대서양 헌장이 보이고 있는데요. 애틀랜틱 차터 1, 2, 3, 4, 5, 6, 7, 8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8개 사항으로 이렇게 전후 세계 질서에 대해서 여기 지금 논한 것입니다. 맨 밑에 보시게 되면은 1941년 8월 14일로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 루즈벨트 또 처칠 이렇게 서명이 그 이름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선언한 것은 영토 확장을 추구하지 않는다. 지금 뭐 나치 독일이나 또 그 일본 제국주의나 뭐 이 무솔리니의 또 파시즘 이탈리아나 이런 데가 아주 뭐 영토 확장을, 수많은 사람을 죽여가면서 영토 확장을 추구하고 있는 때였는데, 우리는 영토 확장을 앞으로 추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전후 국제 질서에 대해서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이런 비전으로 나간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요새와 얼마나 달라졌어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그러니까 84년 전 역사적인 그런 이 사건인데요. 영토 확장을 추구하지 않는다. 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여기 지금 선언한 것입니다. 요새 지금 현재 그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는 어떻게 하고 있죠? 파나마도 내 거다. 네, 회수한다. 그린란드도 내가 가져오겠다. 심지어 캐나다까지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해라. 네, 이렇게 그 참 전근대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벌써 84년 전에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가 그렇게 취한 거하고는 아주 방향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국제 무역의 자유화를 추구한다. 자유무역을 추구한다. 이번에 그 막 관세 전쟁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 시작이 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미국의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그런 말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 이 국제적으로 우리가 자유무역을 해야 소비자들이 싼 값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뭐 지금 마이동풍이죠. 안 듣죠. 네. 여기 국제무역의 자유무역을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시장 정책을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미국이 어떻게 하고 있죠?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84년 전에 이 루즈벨트 시대의 미국과 지금 트럼프 시대의 미국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자유를 수립한다. 예, 바다에서 이제 자유롭게 이렇게 이동을 해야 하니까 배들이. 근데 지금 이 중공 같은 데에서는 그 남중국 해를 자기들이 다 그냥 자기 바다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거기에 이제 이 배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 네, 그래서 미국이 항해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 이제 거기에 계속 군함들이 중공의 그런 그 위협을 무시하고 막 다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국제적인 노동, 경제, 복지 기준을 확립한다. 네, 이런 그 전후 세계 이렇게 움직여 왔죠. 그동안에 80여 년 동안. 그리고 전쟁 중에 점령을 당한 모든 국가의 자치정부 회복을 지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정부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전념하다. 예, 자유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뭐 나치 치하에 들어간 또 뭐 저 일본 제국 치하에 들어간 뭐 이런 땅들을 이런 국가들을 다 자유를 주어서 그들이 정부 자치정부를 가지게 하고 또 그들이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의 정부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건 자유민주주의를 말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또 자유시장 경제 이거의 챔피언이 미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자유민주주의도 지금 많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 힘으로 자꾸만 뭐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 불안했고 또 불행했던 그 시대로 미국이 지금 돌아오고 있지 않는가. 굉장히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84년 전에 이 대서양 헌장을 이렇게 선언할 때 여기에 담겨 있는 이런 뜻들은 참 아주 그 온 세계의 자유를 또 온 세계의 자유시장 경제를 이렇게 그 가치를 전하고 그렇게 세계를 리드하는데 여기 지금 미국이 영국이 따라오는 거죠, 사실은. 네. 이 대서양 헌장을 이제 선언하고 난 다음에 여기가 역사적인 분기점이 됐습니다. 그동안 세계의 이 최강대국은 영국이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으로 여기에서 이제 그 바톤을 받는 그런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 바로 이 대서양 헌장을 선언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대서양의 동맹이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이 미국과 영국이 그리고 나아가서는 유럽이 함께 이 대서양 동맹을 맺고 있었는데 이것이 종말을 고하는 때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아니 새해 초까지만 해도 이 대서양 동맹이 이게 종말을 맞으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학자들이 뭐 세계 여러 학자들이 유럽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학자들도 얘기하고 미국 학자들도 얘기하고 유럽 학자는 말할 것도 없고 대서양 동맹의 종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몇십 년 정도가 아니라 진짜 몇백 년을 계속 갈 것 같았던 이 대서양 동맹이 100년도 안 돼서 이 종말을 맞이한다니 이 위대한 대서양 이 헌장을 선언했던 그래서 시작이 된 이 대서양 동맹이 이런 종말을 맞이하다니 정말 참 세계의 많은 특별히 지식인들이 대단히 아주 서운해하는 그런 때 우리가 역사적인 분기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대서양 동맹이 종말을 구했느냐? 바로 이 사건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좀 험한 얼굴을 하고 있는 두 사람, 특별히 저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은 매우 험합니다. 네. 지난 2월 28일 날 백악관에서 트럼프와 젤렌스키 회담을 할 때 그때 이제 뭐 처음에 괜찮았는데 그냥 가다가 이제 충돌이 되기 시작해서 아주 격한 그런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거 외교 사상 참사라고 그렇게 말해지는 그런 그 광경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데요.
이때 뭐 젤렌스키가 거기 사인하러 갔다 오면 사인도 못하고 그냥 막 쫓겨나다시피 해서 갔습니다. 당신이 미국인들에게 미국의 존중심이 없어 하면서 지금 이 훈계를 하고 책망을 하고 꾸지람을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뭐 힘의 외교로 이제 다시 돌아온 겁니다. 미국이 그 동안에 좋은 인상을 주고 돕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세계를 리드하고 좀 뭐 자기가 좀 손해 봐도 퍼주고 그러면서 하던 그런 때는 완전히 지나갔습니다. 이 트럼프는 완전히 저 기업가 그런데 이제 기업가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아주 짠돌이 기업가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정말 하나도 손해 안 보겠다. 지금 이 얼굴을 보게 되면 트럼프의 얼굴이 굉장히 분노가 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럽 연합이 이 우리를 약탈하기 위해서 그 창조된 만들어진 그런 유럽 연합이다. 이러면서 보복한다. 뭐 우리 그 유럽에서 우리 미국에서 유럽으로 보내는 위스키에 뭐 50% 관세를 부과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취소하지 않으면 유럽에서는 모든 뭐 와인이든지 뭐든지 다 200% 관세 매겨버리겠다. 뭐 그러면서 아주 뭐 대충도로 지금 일으켰습니다. 유럽에서 더 가만 안 있죠. 41조 그러니까 41유로죠. 41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한 600억 불 되는 그런 그 미국의 보복 관세를 또 매겼습니다. 그건 특별히 이제 텍사스라든가 그런 그 레드 스테이트, 이 공화당주 거기에 이제 주민들이 그 피해를 보도록 그렇게 거기에 맞춰서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곧 이제 1년 한 10개월 후에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그때 트럼프를 패퇴시키기 위해서 유럽에서 그렇게 지금 그 관세를 보복 관세를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알게 되면 그거 화 안 남 벌써 알았죠. 화 안 납니까? 서로 지금 뭐 이게 뭐 동맹이 아니에요. 이제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때 2월 28일 날 바로 이 광경 때문에 유럽 사람들 아주 경악을 했습니다. 유럽 지도자들이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보낸 다음에 곧 그 모든 군사 지원,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모든 군사 지원을 다 중단한다. 심지어 정보 주는 것까지 다 중단한다. 이래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백기 들고 투항을 트럼프에게 했죠. 이걸 보면서 유럽에서 진짜 이러다가 이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버리는 거 보면서 우리도 버리겠다. 네. 이렇게 저들이 잔뜩 겁도 먹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 그 트럼프는 전부터 유럽을 위협했습니다. 유럽이 국내 총생산 GDP의 2% 이상을 방위비로 쓰지 않으면 우리는 나토에서 탈퇴하겠다. 충격요법이죠. 이게 뭐 일방적으로 잘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 좀 너무 표현이 거칠어서 그렇지. 유럽이 너무 미국 믿고 자기들 복지 예산이나 늘리고 국방 예산은 안 쓰고 미국에게 이제 의존하고 이러는 것이 트럼프뿐 아니라 지금의 미국뿐 아니라 벌써 오바마 시대 때도 게이츠 국방장관이 가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방위비 좀 더 내라. 우리에게 의존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건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다 이건 뭐 어떤 면에 상식적이죠. 너무 유럽이 자기 방어를 안 하고 그냥 안보 무임승차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주니까 이렇게 충격요법을 쓴 겁니다. 트럼프에게만 잘못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방위비를 제대로 분담하지 않으면 러시아의 침공을 유도하겠다. 와, 정말 참 이건 진짜 도발도 보통 도발이 아니죠. 의도된 도발이지만 그래도 이건 굉장한 도발입니다. 러시아 그냥 침략하게 놔두겠다. 러시아 침공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토 국가들이 돈을 내지 않으면 그들을 방어하지 않겠다. 너희들 돈 내라. 너희들도 필요한 방위비 지출해. 우리한테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때 2%도 안 되고 뭐 1% 되고 뭐 막 이러는 그 형편없는 때였습니다. 참 잘못했어요. 그리고 복지 예산은 막 쓴다고 그래서 복지 유럽 그렇게 가긴 했는데 미국에 너무 빚을 지고 있었죠. 미국은 지금 전체 GDP의 한 3.4%를 국방 예산에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얼마나 쓸까요?
미국보다 더 써야 될 것 같은데 2.8%밖에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영국에서는 2.3%를 쓰고 있고 프랑스에서는 2.1%를 쓰고 있어요. 그것도 많이 쓰는 겁니다. 유럽에서 돈을 안 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게 나온 겁니다. 네. 유럽의 책임도 아주 다분히 있는 겁니다. 이렇게 충격을 받고 나니까 유럽 안보 정상회의가 지난 3월 5일 날 런던에서 이렇게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긴급한 논의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이 우크라이나와 똑같이 유럽이 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그들이 가지게 됐고 트럼프의 미국은 동맹이 아닌 리스크, 위험이 됐다 하고 하는 평가가 확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미국이 동맹이 아니라 미국이 위험이 됐다. 와, 이건 인식의 아주 대전환이죠. 이게 지금 바로 이 우크라이나 경우를 보고 지금 이렇게 유럽이 태도가 아주 돌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안보 딜리스킹이 언급되기 시작했다. 딜리스킹은 이제 위험을 제거한다는 건데 미국과의 안보 위험을 제거. 세상에 미국과 지난 80여 년 동안 안보 동맹을 굳게 맺고 있었는데 이제는 미국이 우리의 안보에 위협이 됐다. 그래서 안보 딜리스킹, 안보의 위험을 미국과의 안보 위험을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인식이 바뀐 겁니다. 우린 진짜 바뀐 세계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유럽 국가인 나토 회원국들의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라고 지금 트럼프가 유럽에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얘기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5%로 너희들이 올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트럼프가 우리들에게 지금 아주 강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를 한 거예요. 미국은 지금 얼마라고 그러죠? 말씀드렸죠? 3.4%, 뭐 3.45% 뭐 그러기도 하겠지만은, 네, 제가 오늘 아침에 본 거는 2025년 최신 자료를 봤는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 더 높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도 높여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해이했으니까, 그동안 국방에 돈을 안 썼으니까. 네, 이게 너무 무리한 요구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에 우크라이나 경우 때문에 말 안 들으면 진짜 아주 그냥 버린다. 예. 정보 공유 안 해. 너희들 돕지 않아. 죽으려면 죽어. 이렇게 정말 트럼프가 한다 하는 걸 보고 이건 동맹이 아니다. 네. 이렇게 돼버린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EU에서 여긴 지금 폰데어 라이엔이라고 하는 EU 집행위원장이 지금 독일 사람입니다. 또 의사입니다. 직업적으로. 네. EU에서 1229조 원을 동원해서 재무장 계획을 공개를 한 것입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죠. 1229조 원. 네.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재무장을 하겠다. 이렇게 아주 진짜 정신을 바짝 차린 겁니다. 말은 좀 거칠었지만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볼 때 이거 뭐 국제관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뭐 국제 어떤 이 시대가 바뀌고 뭐 그렇게만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생각하고 대비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 지금 이런 이 대사건은 80여 년의 이 혈맹이 깨져나가고 그렇게 해서 미국이 자기 길을 가고 EU가 자기 길을 가고 지금 이렇게 된 상황 가운데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EU가 이렇게 자기 길을 가야 합니다. 미국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기 길을 가면서 미국과 경쟁하고 더 이기려고 하고 그래서 세계에 앞으로 통치하는 그런 제국이 되는 그런 이 EU가 되도록 나가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작업을 하고 계시다. 배후에 트럼프라고 하는 인물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봐야 합니다. 네, 이 집행위원장이 뭐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예요. EU의 대통령. 우리가 구매하는 무기의 약 80%가 미국이나 유럽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우리가 무기를 수입해 오는데 이것은 유럽에 좋지 않은 일이다. 그렇죠. 이거 방산을 유럽이 포기했다고 하는 거니까. F-35
최신 스텔스 전투기, 또 핵미사일, 뭐 다른 미사일, 각종 미사일, 미국에 의존하는 게 너무 높다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그리고 지난 3년간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무기가 있잖아요. 유럽도 많이 제공했으니까. 그것도 상당한 수가 미국산을 갖다가 제공했다고 하는 겁니다. 방산을 하지 않으면 방산 기술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자꾸만 수입하잖아요. 포탄의 경우도 지난 30여 년간 유럽 내 생산량이 크게 줄어서 자체 수요도 충족을 못하는 수준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거 완전히 지는 겁니다. 그렇죠? 유럽이. EU의 재무장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면, 지금 이 재무장 계획을 하는데 그 진행이 되면 EU 내 23개 나토 회원국이 있는데 그들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현재 약 2%에서 3.5% 수준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겁니다. 미국 수준이 되는 거죠. 이에 힘입어 유럽 국가들의 재무장 및 방위 산업 재건은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네, 그러니까 아주 지금 급속도로 EU가 재무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지난달 총선에서 승리한 중도 보수 기민당 기사당 연합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 후보가 우린 안보 독립을 한다.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안보 독립이라는 얘기예요. 선언하면서 최근에 4천억 유로, 이건 뭐 4천억 불, 4,500억 불 정도가 되는데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600조인가요? 네. 그렇게 되나요? 그렇죠. 네. 어마어마한 규모의 군비 확장 및 방산 투자에 나선다. 독일 하나 국가가 또 14년 만에 징병제 부활을 적극 검토한다. 이건 독일의 80여 년 전 2차 세계대전에서 완전히 몰락했던, 그래서 완전히 무장해제 당했던 독일이 지금 이렇게 중부장으로 바뀐다고 하는 건 역사적으로 큰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러시아와 인접한 폴란드, 핀란드는 아주 러시아와 붙어 있고, 폴란드는 옆에 그 에스토니아가 있죠. 그리고 벨라루스가 있습니다. 그 소련이 거기 있어요. 러시아가 거기 있습니다. 근데 뭐 다 이거 벨라루스 같은 건 완전히 뭐 러시아 꼭두각시니까 러시아가 쳐들어오면 벨라루스는 그냥 길 터놓고 와서 얼마든지 길 지나가세요. 지난번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도 그 러시아 이 전차들이 탱크들이 그 벨라루스 해서 우크라이나 접경으로 해서 내려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건 뭐 폴란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폴란드, 핀란드 그리고 발트 3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다 이거 소련 러시아와 이렇게 붙어 있는 나라들이죠. 군사력 증강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가 막 침공하는 걸 보니까 그 다음은 우리다. 폴란드는 한국산 전투기, 탱크, 자주포, 지대공 미사일 이런 것들 우리가 잘하는 거, 흑표, 뭐 천궁 이런 것들 무려 31조 원 규모의 무기를 우리 한국으로부터 구입했고 2035년까지는 국방비를 GDP의 5%까지 확대한다고 했고 현재 15만 명의 수준인 병력을 50만 명으로 증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지금 한국이 50만인데 앞으로 10년 후에 한국 군인을 150만 대군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런 급의 얘기입니다. 15만 명을 50만 명으로 하면 3배도 넘잖아요. 이 폴란드는 뭡니까? 본격적으로 러시아와의 이 전쟁을 지금 여기 예상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핀란드는 F-35 스텔스 전투기 64대를 구매했고 한국산 K9 자주포 96문을 도입하는 계약을 맺었고 해군 전력 강화를 위해서 현대화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핀란드는 러시아와 계속 역사적으로 충돌을 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더 바쁘죠. 프랑스 핵무기로 유럽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올해 국방 예산을 지난해보다 7%가 많은 505억 유로로 늘릴 것이고 매년 30억 유로씩 늘려가지고 이제 국방 예산을 또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무기를 구입하고 극초음속 미사일, 인공지능 AI 무기 개발을 위해서 예산도 따로 배정하고 아주 급하게 막 지금 유럽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발트 3국은 방위비를 GDP의 4%에서 6%대로 늘릴 계획이다. 여러분 미국이 3.4%라고 했죠? 거의 2배로 올리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지금 긴장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대규모로 무기를 도입하고 징병제를 시작했다. 러시아와의 전쟁을 지금 이들이 앞에 바라보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좋은 교훈이 됐어요. 덴마크는 지금 뭐 그린란드 자기네 그린란드 덴마크의 그 외교적으로는 덴마크가 그 소유하고 있는 건데 그 미국이 가져간다 그러니까 총 500억 크론에 약 10조 원의 추가 국방비를 편성해서 GDP를 대비하고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을 내년까지 3%대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 돈은 대부분 최신 무기 구입에 투입된다. 덴마크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덴마크는 지금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세상에 미국이 덴마크로 이렇게 그 위협을 해서 덴마크가 무기 구입을 이렇게 하고 국방을 이렇게 늘리고 야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메데 프레데릭슨 총리는 국방장관에게 전할 메시지는 단 하나다. 무기를 사고 또 사라. 바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주 유럽이 진짜 정말 아주 뜨거운 그런 상황인 것을 보여줍니다. 이 EU 회원국이 유럽연합 회원국이 27개 국가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동서유럽에 골고루 포진되어 있고 또 북유럽에 또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노르웨이만 지금 빠져 있네요. 북유럽에서는. 이거 여러분 그 로마 제국과 한번 2000년 전에 로마 제국과 한번 이렇게 여러분이 대조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네, 이쪽에 뭐 터키나 뭐 아프리카나 빼고 이쪽에 서부 쪽에 로마 제국을 보게 되면은 영토가 굉장히 비슷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EU를 예언학자들은 이 로마 제국의 부활된 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빅터 휴고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죠. 1849년에 United States of Europe, 유럽 합중국이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연합은 벌써 그 꿈이 벌써 오래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951년에 타동을 했고 1993년에 1월로 현재 명칭을 가지게 됐습니다. 정치와 경제 연합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초국가적으로 정부 간의 의사 결정을 합니다. 행정부도 있고 국회도 있고 법원도 있고 중앙은행도 있고 한 국가가 갖추고 있는 모든 기능을 다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국가로서 그렇게 지금 저들이 점점 더 그렇게 한 국가로서 지금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단일 시장, 무비자. 여기 좀 저 사진은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이 EU의 중앙은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EU 회원국들은 단일 시장에서 무비자로 이렇게 다닐 수가 있고 단일 화폐를 쓰죠. 유로를 씁니다. 세계 인구의 5.8%, 4억 5천만 명이 여기 거주하고 있고 세계 GDP의 1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6.1%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 EU가 미국에 비해서 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자를 파송을 합니다. UN에, WTO에, G7에, G20에 이렇게 대표자를 이렇게 EU가 파송을 하고 이들의 목표는 사람, 상품, 서비스, 자본이 자유롭게 이 EU 국가 안에서 이동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들은 공동 정책을 수립합니다. 법을 함께 제정하고 무역, 농업, 어업, 지역 개발을 함께 합니다. 이거 완전히 국가로 지금 거의 단위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2년에 노벨상이 이들에게 수상이 됐습니다. 유럽의 평화와 유럽의 화해와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주 순기능을 유럽에 지금 하고 있다 해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 대외 원조하는 거 미국보다 지금 큰가? 그 정도로 아주 그 대외 원조를 많이 하는 잠재적인 초강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제를 이렇게 각 그 회원국에서 돌아가면서 지금 독일이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대통령제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국가와 마찬가지의 기능으로 점점 더 결속되는 이유를 볼 수가 있는데요. 유럽 연합이 결성되게 된 주요한 요인은 바로 전쟁 때문입니다. 1, 2차 세계대전에서 너무 저들이 파괴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러다 정말 한 번도 유럽이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서로 죽이면 이젠 정말 유럽이 절단나겠다. 그러나도 대우각성이 있어서 이 전쟁 때문에 유럽 연합이 결성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럽 연합이 또 아주 그냥 이 군사력을 획기적으로 증강하는,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세계 역사를 바꾸는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세계에 운영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네. 유럽이 서로 싸우기나 했지 저들이 하나가 되려고 했습니까? 다들 자기 잘났다 그러고 자기 인종이 잘났다 그러고 싸우고 그냥 뺏고 전 세계적으로 가서 약탈하고 뺏고 그러면서 키우는 유럽 연합이 유럽 사람들인데 1, 2차 세계대전은 서로 죽이고 그렇게 파괴하고 그러면서 진짜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유럽 연합이 결성되게 됐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유럽 연합은 꼭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종말에 있어서 세 가지 아주 주요 플레이어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게 될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입니다. 이 세 가지가 종말에 우리가 봐야 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인데, 여기 유럽 연합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1, 2차 세계대전을 허용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서로 싸우기만 하고 서로 잘났다고 그러고 비기기만 하고 그러던 나라들이 이제는 하나가 돼서 이렇게 완전히 한 국가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이런 과정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고, 이 종말에 하나님의 이런 섭리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깜짝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트럼프만 보지 마시고 트럼프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크라이나 전쟁만 보지 말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결과가 어떤 이 파급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전체 계획, 특별히 종말의 계획과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연합은 유럽 국가들의 갈등 또 전쟁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함께 모여서 함께 우리가 정부를 구성하자. 그러니까 유럽에 지금 단일 정부가 구성이 된 겁니다.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인류 역사상 유럽이 단일 정부를 구성한다. 같이 대통령 한 대통령을 하고 또 행정부를 가지고 법원을 가지고 국회를 가지고 중앙은행을 가지고 무비자로 다니고 자동 자본이나 사람이나 서비스나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자유롭게 한 국가처럼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돈도 한 유로라고 하는 걸 쓴다. 이건 전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유럽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거기에 단일 정부가 구성이 됐다. 근데 나중에 세계의 단일 정부가 구성이 된다. 유럽을 통해서, 유럽 연합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중에 세계 단일 정부가 구성이 된다고 하는 거, 여러분 조금이라도 믿어지지 않습니까? 왜? 여기서 유럽이라고 하는 이 정말 모래알이 뭉친 것 같은 바로 이런 나라들이 단일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걸 보면 세계적으로 앞으로 그런 단일 정부가 구성이 된다고 하는,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종말의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고 정말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앞으로 이 이유는 어떻게 되느냐? 불행하게도 세계를 아주 무섭게 독재적으로 통치하는 그런 짐승 적그리스도의 휘하에 들어가서 아주 세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세력으로 그렇게 퇴보하게 되는데요. 유럽 연합이 왜 재무장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이게 스파크가 일어난 겁니다. 트럼프가 압박을 하지. 그러니까 대서양 동맹이 불신된 겁니다. 요새 지금 유럽의 소식들을 계속 들어보게 되면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면 불신입니다. 불신. 트럼프 행정부 미국을 이제 못 믿겠다. 이러면 끝나가거든요. 관계가.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저 사람 못 믿겠어. 저 보내는 상품 못 믿겠어. 끝나는 겁니다. 한 국가도 서로 못 믿겠다 그러면 심지어 부부도 불신하면 끝나는 것처럼 대서양 동맹이 불신하고 지금 끝나가는.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재무장을 할 필요가 있죠. 앞으로 이제 세계적인 그런 단일 정부 구성을 하는데 앞장서야 되니까 그럼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이 재무장해야 됩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러시아가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러시아는 유럽 연합이 생기는데 유럽 우리 서로끼리 싸우지 말자 하면서도 그때 뭐가 있었냐면
이 러시아가 그 당시 소련이 돼가지고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 막 동유럽을 막 먹기 시작하니까 러시아, 이 소련도 무서웠던 겁니다. 유럽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더구나 이제 유럽 연합을 했을 뿐 아니라 나토까지, 미국까지 함께해서 나토를 그렇게 하기도 하고, 네. 하나님이 그 러시아라고 하는 황량한 땅에 그 사람들을 그렇게 아주 그냥 그 힘이 있는 그런 그 세력이 되게 하셔서 이 유럽 연합이 생기고 유럽 연합이 재무장하게 하고 이런데 또 러시아를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또 그 미국을 지금 트럼프 미국을 쓰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참 놀라운 일들이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막 히치카크라고 하는 예언학자는 EU 안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적그리스도죠.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부의 구성 요소들과 경제적인 구성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다. 현재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은 다니엘이 2500년 전에 예언을 한 부활된 로마 제국의 서곡으로 보인다. 이거는 지금 이 전천년설, 전환난설, 성경을 문자 그대로 예언을 해석하는 이런 그 학자들의 뭐 거의 100% 공통된 그런 견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럽 연합의 출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그런 거 이야기를 좀 들으셨는데 이제 성경의 예언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유명한 이 그 다니엘서에 있는 왼쪽에는 이제 신상, 또 오른쪽에는 이제 사자, 곰, 표범 그리고 일곱 머리 열 뿔 달린 짐승 이런 그 예언의 이런 그 이런 어떤 짐승이나 뭐 이런 신상 같은 걸 가지고 이제 우리들에게 그 앞으로 일어날 세계적인 제국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건 그 당시에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다음에 네 번째가 로마 제국입니다. 왼쪽에 보면 10발가락이 있어요. 오른쪽에 보면 10뿔이 있습니다. 이 열이 뜻이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이 로마 제국은 그리스 다음에 로마가 AD 63년에 그리스를 정복하고 로마 제국의 시대를 이제 이루었는데 천년 왕국을 이루었는데 로마 제국은 여기에서 보면 10발가락 뭐 이 역사는 아직 없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지만 로마 제국의 앞으로 부활된 로마 제국까지 여기 함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면 맞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10발가락, 10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발가락이나 또 네 번째 짐승인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짐승이죠. 사자, 곰, 뭐 표범 다 이거 세상에 나와 있는 짐승이지만 이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은 없는 겁니다. 이 짐승. 이거는 그래서 그 미래에 일어날 로마 제국, 부활된 로마 제국을 여기에서 또 말하고 있다. 로마 제국을 말하면서도 로마 제국, 부활된 로마 제국을 함께 말하고 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이거죠.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하고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아이고 사자도 그냥 그 이빨 힘이 얼마나 셉니까? 곰도 그렇고 뭐 그런데 여기에 이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은 그 정도가 아니라 쇠로 된 큰 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먹고 부서뜨리고 얼마나 무서운 그런 그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기에도 다니엘이 그걸 보면서 무섭고 놀랍고 아주 매우 강한 짐승으로 그렇게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앞으로 부활된 로마 제국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다. 그 앞에 있던 뭐 바벨론 또 뭐 그 앞에 있는 페르시아 그다음 앞에 있던 또 그 그리스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고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전에 모든 짐승하고 비교가 안 되는 모습이 뭐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이 어디 있습니까? 열 뿔이 있는 다른 짐승과 다른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그 열 뿔이 있는데 다른 작은 뿔이 그 열 뿔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열 가지 중에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혀 얼마나 센 세력인지 알 수가 있죠. 작은 뿔이 나오는데 이미 있는 새 뿔을 그냥 아주 그냥 뿌리까지 뽑아 버렸습니다.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했더라. 여기에 이 부활된 로마 제국을 말하기도 하고 부활된 로마 제국의 대표인 적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의 눈, 아주 총명한 자고 눈은 총명을 상징합니다. 입은 이건 의사소통하는 것을 말하는데 아주 머리가 좋고 아주 말을 잘하는, 정말 아주 자연적인 의미에서 볼 때, 인간적인 쪽으로 볼 때 이건 뭐 정말 역사상 최고의 정치인감이라고 하는 거죠. 저 그리스도는 그렇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한 700년 후에 이제 쓰여진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은 놀라운 예언이 나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자, 앞에는 이제 머리가 일곱이라고 하는 건 없었는데 뿔은 열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여기는 이제 700년 후에 하나님이 요한에게 반모섬에서 계시를 주시는데 거기에서 지금 나오는 계시는 다니엘이 받은 예언보다 한층 더 진보된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더 자세하게 그 다음 일을 풀어줍니다. 어디서 짐승이 나오느냐? 바다에서 나온다. 바다는 열국 백성이니까 그건 이방 세계에서 나오는 짐승이니까 이방인 가운데 저 그리스도가 나오는, 여긴 짐승은 저 그리스도입니다.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네, 짐승은 어떤 면에서는 부활된 로마 제국을 말하기도 하고 그걸 대표하는 저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합니다.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나중에 그 이유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는지를, 신성모독하니까 또 저 그리스도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우리가 아까 봤던 짐승들이죠. 네, 사자 그리고 또 곰, 표범 여기 다 있습니다.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고 그 앞에 있던 것들 다 합한 것이나, 그리고 거기에 더 발전된 그런 모습입니다. 용이, 사탄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이 짐승이 그걸 받은 거예요. 아니 아까 우리가 봤을 때 너무너무 천재고 너무너무 말을 잘하고 아주 최고의 대통령감이고 최고의 수상감이고 최고의 세계적인 정치인인데 거기에다가 사탄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으니 자연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이건 정말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지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파괴력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에게 오랜만에 다시 우리 세계 역사에 대한 도표를 제가 보여드립니다. 맨 왼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구속의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구속의 일을 마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가 지금 거의 2000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린 교회 시대의 거의 끝부분에 와 있습니다. 얼마나 끝부분에 있는지 우리가 정확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이 예언학자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우리가 정말 교회 시대의 끝부분에 와 있다. 아주 현관에 들어와 있다. 아주 정말 진짜 아주 직전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존 월보드 같은 그런 그 다라스 신학대학원의 총장이었고 예언학의 대가 같은 분은 자기 죽기 전에 그 휴거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운지를 의식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네, 아주 가까운 때, 휴거가 아주 가까운 때에 와 있다. 휴거 다음이 뭐죠? 환란기입니다. 환란기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고 세상의 죄를 심판하신 것이고 거기서 이스라엘을 정련하시고 그러는 과정이기 때문에 교회가 거기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휴거가 일어나는데 공중으로 이제 끌어올림을 받는 교회 휴거가 있고, 교회는 그러니까 환란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까지 보게 되면 환란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년 가운데 7년이 환란기인데 그 중에 후 3년 반을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떤 면에서 환란기를 예언하는 그런 책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환란기에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이 이유가 앞으로 뭐 그런 그 세계적인 독재 국가로서 또 뭐 독재자 뭐 이런 그 적그리스도로 옹립하고 이렇게 해서 세계를 독재적으로 통치하고 진짜 아주 세계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이런 모든 일들이 언제 일어나냐? 환란기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환란기 때 일어날 일이 지금 이유가 지금 저렇게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깜짝 놀라는 거죠. 네, 이유가 그렇게 준비되고 있다.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이 정말 모습을 점점 지금 아주 갖춰가고 있다. 환란기를 마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오십니다. 재림이 있습니다. 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스러운 소망이고 재림은 영광스러운 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와서 그 다음에 예수님은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통치하시는 이걸 천년 왕국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문자 그대로 보면 그렇게 우리가 천년 왕국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천년 그 다음에는 이제 끝에 최후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이 마치면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이 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란기를 얘기하지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휴거할 것이니까, 환란기 없을 사람들이니까. 환란기가 이렇게 정말 무서운 그런 그 시대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휴거를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큰 천사의 나팔 소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이 하늘로 오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다 무덤에 있던 자들이 다 살아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 당시에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고 난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 부활한 죽음에서 부활한 그 성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고 했는데 여기 이게 헬라어로 하르파조입니다. 이 영어로 표현하면 제일 좋은 용어는 스네처웨이입니다. 탁 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바다 같은데 이게 독수리가 확 그냥 바다로 그냥 아주 빠른 속도로 떨어져서 뭘 하나 탁 집어 보니까 연어를 탁 잡아갖고 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네처웨이입니다. 탁 잡아서 위로 잡아 끌어올려는 거예요. 이 하르파조가 그겁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휴거를 이제 그렇게 우리가 우리말로 표현한 건데 끌어올리는. 네.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네, 여기 분명히 나오죠. 네, 휴거라고 하는 게 끌어올려서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고 그 다음부터는 주와 함께 항상 같이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다.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이때가 언제일지 아무도 몰라요. 내일일지도 모르고, 네,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준비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내가 닥치는 일이 아무리 어렵고 그럴지라도 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 환란기 가운데 이런 대형 전쟁이 터집니다. 러시아와 이슬람 세력들이 합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일이 일어나죠. 이것을 성경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저기 중앙에 노란색 하이라이트 이스라엘이 있죠. 네, 거기에 지금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침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환란기에 전 3년 반, 후 3년 반, 전 3년 반에 일어나는 아마 후반부에 전 3년 반의 후반부에 일어나는 그런 대규모 전쟁입니다. 자, 이 전쟁이 환란기에 일어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러시아가 준비가 되나요? 준비가 되고 말았죠. 지금. 네. 침략성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 이스라엘과 사이가 계속 안 좋아요. 러시아도 계속 군비 증강을 2030년까지 한다고 그러죠. 세계에서 제일 많은 그런 그 핵탄두를 가지고 있죠. 자, 이런 그 준비가 지금 다 되고 있는 것입니다. EU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오는 2만만의 2억의 군대, 그 중공과 그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남방왕 지금 여기에 그 이슬람 세력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침공, 이 환란기에 이루어지는 이 침공, 이 전제 조건,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째는 이스라엘이 그 땅에 와 있어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가는 거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거기서 또한 잘 사는 겁니다. 아주 경제적으로 풍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정치적인 평화를 누릴 때 그때 이 침공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언제죠? 환란기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1번과 2번 이스라엘이 그 땅에 돌아와서 거주하고 있죠. 또 이스라엘이 지금 잘 살죠. 두 가지는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준비되어 있죠. EU가 지금 이렇게 번쩍 깨어나서 재무장한다고 야단 법석이죠. 지금 미국이 이렇게 멀어져 있죠. 지금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우리들에게 종합적으로 나타날 때 이때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만 이렇게 특별히 나오면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근데 동서남북으로 지금 다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깨어나야죠. 믿지 않으면 뭐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듣겠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건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것은 제 혼자의 개인의 생각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막 히치콕 박사 같은 분들 또 뭐 다라스 신학대학원의 유수한 교수 뭐 아까 말씀드린 존 월버더 같은 총장 같은 분 그분은 뭐 40년 이상을 그냥 예언만 연구해서 그걸 가르친 그 조직 신학자니까 이런 분들이 다 함께 거의 그 뭐 큰 사건, 큰 테두리, 큰 아웃라인은 다 통합니다. 다 같아요. 조그만 거기에서 조그만 것들은 좀 틀릴지라도 큰 테두리는 좀 다 맞는데 지금 우리는 진짜 어디까지 왔는가? 정말 그 마지막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에스겔 36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겠다. 나는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여러 나라 여러 민족 가운데서 이렇게 인도해서 데리고 나와서 고국 땅에 들어가도록 하시겠다. 여러분 AD 70년에 그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는 자기 땅이 없는 그런 백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1900년 동안 그렇게 1900 여기 지금 48년 5월 14일 날 그 독립 선언한 그때인데요. 네. 바로 이때까지 수십 개의 나라들이 그 팔레스타인 땅을 이스라엘이 전에 살던 땅을 그렇게 주인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그 땅 역사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땅에 돌아왔어요. 이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1900년 동안 유리방랑하던 그런 사람들이 그들의 그 정신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자기 땅으로 모여들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죠.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그 땅으로 돌아왔다. 이거는 예언이 이루어지는 종말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분수령을 넘어간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주 중심에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그리고 또 이 EU 네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이스라엘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6장 11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할 것이다. 여러분 뒤에 보시는 배경은 텔아비브입니다. 아주 모던 정말 현대적인 그런 도시고 테크로 세계적인 테크놀로지로 세계적인 그런 그 명성을 가진 도시가 되죠. 이스라엘이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이 에스겔 38장 11, 13절에 이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가서 누가요? 이 곡과 마곡이 이 그 러시아와 또 이 그 이슬람 연맹군이 지금 이제 침공하는 그때를 여기 나가서라고 말한 겁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고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한다. 아주 굉장히 정치적으로 평안한 시대. 지금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오는데 그런 시대는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함께 평화조약을 7년 조약을 맺는 그때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은 그래서 그 결과가 문도 빗장도 없고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정치적인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평안의 때를 저들이 받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7년간 환란기가 시작이 되고 7년이 끝나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든 것들이 너무나 지금 이렇게 종합적으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다. 네. 바로 이때가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없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가 있습니다. 휴거돼 있습니다. 휴거된 다음에 어떤 시점 얼마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달 혹은 몇 년, 수년, 길어봤자 저 그리스도가 이후에서 권세를 얻게 되고 거기에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천재적인 그런 그 정치가니까 아랍과 더불어서 평화하도록 딱 평화 계획을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때부터 7년간 특별히 후 3년 만에 하나님의 아주 무서운 심판이 연이어서 쏟아지게 되죠. 지구는 완전히 그냥 정말 지옥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없어요. 왜? 휴거하니까. 자, 오늘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서고 유럽연합의 재무장 이스라엘의 귀환과 번영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지금 뚜벅뚜벅 걸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곧 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뭐 몇 년 후일지 몇 달 후일지 뭐 몇십 년 후일지 우리 아무도 모르지만 네, 우리는 이런 세계가 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깨어서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거룩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살아가야 되고, 또 주님께서 최후로 남기신 말씀,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최후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그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가지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지상의 대명령입니다. The Great Commission.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 전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런 일에 우리의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고 우리가 휴거를 맞이하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도록 더욱 우리가 충성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으면 오늘이 기회입니다. 예수님을 당신의 구세주,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믿으면 그 죄사함을 부여하시는 구주로 여러분이 믿으시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함께 기도와 전파와 헌금으로 같이 해주셔서 또 이 방송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 휴거할 때까지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우리의 사명을 다하다가 주님 앞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가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한국에서는 여러분이 이 그 정보를 통해서, 미국에서는 이 정보를 통해서 함께 헌금하면서 하나님을 함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또 우리 한국 교회 위에, 또 우리 북한의 그리스도인의 형제 자매들 위에, 세계 교회 위에 넘치고 넘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